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114페이지 왼쪽 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엽록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자, 틸라코이드 막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 교수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책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틸라코이드 막은 천연 태양 전지판이다. 밑에 문단 밑줄 칩니다. 엽록체는 스트로마라고 하는 젤라틴 상태의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외부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개의 외부막, 그러니까 엽록체의 외막과 내부를 음, 어, 내막과 외막을 바로 스트로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트로마는요, 계속 밑줄 칩니다. 스트로마는 리보솜이라든지 DNA라든지 그리고 탄수화물의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그 외막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 효소들 덕분에 리보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DNA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스트로마는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둘러싼 틸라코이드 막의 접혀진 주머니들이 떠 있다. 네, 틸라코이드가 뭔지는 교수가 전 영상에서 설명했죠. 호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떡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엽록체에만 있는 이러한 막층들은 빛 에너지를 포획하는 엽록소 분자들을 붙잡고 있다. 10개에서 20개의 틸라코이드가 뭉쳐서 그라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영어 단어 좀 공부 좀 미리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그라나는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10개나 20개 정도로 묶어서 그렇게 붙어 있는 녀석들을 여러 개 묶어서 부를 때 그라나라고 부르고요. 어, 틸라코이드 딸랑 한 개, 그러니까 10개에서부터 20개의 그 틸라코이드가 뭉쳐져 있는 그러한 그라나 한 덩어리를 얘기할 때는 그레듐이라고 부릅니다. 그레듐이요. 자, 어쨌든 그라나라는 구조가 된다. 계속 밑줄 칩니다. 광합성 세균도 엽록소를 붙잡기 위해 유사한 막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림 4.7번과 같은 그런 틸라코이드 내관과 틸라코이드 막에 붙어 있는 엽록소 색소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그라나 구조, 이러한 구조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라면 이런 구조가 다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밑줄을 완전 통으로 밑줄 치시고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이해하시라고 교수가 같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엽록소 분자가 광자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엽록소의 전자들은 서로 다르게 분산된다. 분자들은 들뜨고 불완전하게 되어 포획된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태세가 된다. 하지만 한 개의 엽록소 A 분자는 단지 적은 양의 광자 에너지만을 흡수할 수 있다. 광자가 부딪힐 때 엽록소 A는 다른 광자를 흡수하기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여 다른 분자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에 있는 여러 엽록소들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포획하게 된다. 만약 200개의 엽록소 분자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엽록소 분자 각각 엽록소 분자 하나하나가 기능할 때보다 두 번째 광자가 빠르게 뒤를 이룰 확률이 400배나 높게 된다. 4만 배나 높게 된다. 엽록소 분자들은 다른 색소 분자 덩어리들과 이루어 광합성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관계를 형성한다. 조류와 고등식물들은 한 관계가 다른 관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두 개의 관계를 사용한다. 자, 위에서부터 밑줄 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200개의 엽록소 분자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태양광 광자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엽록소는 면적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광자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0개의 엽록소 분자들이 덩어리를 지어서 광자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를 포집한 효율이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의 제곱이 바로 4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엽록소라고 하는 분자가
하나가 있기보다는 여러 개가 한 평면 위에 다 붙어 있는 게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일정 면적의, 즉 틸라코이드 막 표면에 여러 개의 엽록소 그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 그룹을 이루어서 관계를 만드는 이유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정의 밑에 보시면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포토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까지 외워두시고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빛 에너지 사용을 가능케 하는 색소 분자들의 덩어리를 갖다가 바로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 중심도 지금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은데,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작용 중심 나오죠. 작용 중심은 리액션 센터라고 해서 광합성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엽록소 A와 단백질의 복합체를 작용 중심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복합체 교수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아까 그림에서 교수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뭐죠? 엽록소 A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하셨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꽃무늬로, 보라색 꽃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이 두 개의 엽록소 A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구조물입니다. 단백질 구조물. 이 단백질 구조물이 딱 두 개의 엽록소 A 분자를 튼튼하게 붙잡고 형태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작용중심, 리액션 센터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다음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115페이지 왼쪽 단, 엽록소에 기반을 둔 관계는 에너지를 작용 중심으로 전달한다. 에너지를 작용 중심으로 전달해 이제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계속 밑줄 칩니다. 광합성 에너지 전달은 관계의 색소 복합체 내에서 시작된다. 색소 복합체에는 두 개의 중요 부분인 안테나 복합체와 작용 중심이 있다. 안테나 복합체는요, 이 중심, 그러니까 그 작용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 아, 이 교수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영역. 이게 바로 안테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안테나 복합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테나 복합체. 자, 그래서요. 안테나 복합체는 안테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300개의 엽록소 분자와 50개의 보조 색소들이 서로 한데 뭉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자를 틸라코이드막에 부착시키는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집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300개의 엽록소 분자, 그 중에서 50개만 보조 색소라는 겁니다. 계속 밑줄 칩니다. 안테나 복합체의 여러 엽록소들은 광자 에너지를 포획하고 에너지를 다른 엽록소로 전해주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한다. 안테나 복합체가 햇빛으로부터 광자 에너지를 흡수한 후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6초 내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안에 단백질과 연합된 에너지 수집 분자이며 특별한 엽록소 A의 쌍인 작용 중심으로 100만 분의 1초 만에 모든 전자를 갖다 이게 채집한 전자들을 바로 전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탄수화물의 합성 과정으로 바로 전달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요, 작용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 정의 그 아래 문단에 보면, 그 아래 문단 밑줄 치지 마세요. 지금 읽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광합성 생물은 유사한 작용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안테나 복합체의 구성은 전혀 다르다. 안테나의 모양과 형태는 좀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라면 안테나 복합체의 모양은 좀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융통성은 빛의 강도가 다른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을 반영해 준다. 만약에 여러분 바닷속 깊은 데에 태양빛이 잘 도달하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서 겨우 근근히 약한 빛만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생물의 이러한 그 관계는 아마 햇빛이 잘 들고 지표면에 있는 그 푸른색, 초록색 나뭇이파리의 관계하고는 당연히 구조가 조성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안테나 영역이 좀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진핵생물과 남세균에는 두 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작용 중심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관계 원의 작용 엽록소는 대부분 700나노미터의 빛 에너지를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에 관계 원을 다른 말로 P700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 2의 2가 있는 그러한 엽록소, 이런 작용 엽록소는 680 나노미터의 그 그 파장의 빛 에너지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관계 2는 별도의 용어로 P680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또 그 밑에 기준 밑줄칩니다. 식물에서 작용 중심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1%도 안 되는 비율로 엽록소에 구성되어 있지만 엽록소는 최초로 빛 에너지를 포획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바로 작용 중심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제초제가 뭐예요? 잡초를 죽이는 약을 제초제라고 하잖아요. 이 제초제 중에 이 식물 이파리의 이 엽록소에 이 작용 중심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작용 중심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뿌려줘 가지고 결국에는 이파리가 말라 죽게끔 해서 하는 제초제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5페이지의 오른쪽 단의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그 문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셔도 여태까지 교수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15페이지 아래쪽에는 진짜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서는 명반응과 탄소 반응,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밑줄치면서 공부하셨죠? 전전 동영상에서 바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명반응이란 건 어떤 거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녹색으로 쳐져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자, 그러면요. 일단은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물 분자를 산소 분자로 이제 분해서 쪼개버리는 반응을 갖다가 명반응이라고 합니다. 명반응의 생성물은 산소 기체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원료는 빛하고 물입니다. 물을 갖다가 쪼개서 수소를 털어내고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을 물에서 그냥 강제로 떼내서 어떻게 이렇게 산소 기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소 기체 만들 때는 이렇게 산소 2가2 마이너스 두 개를 갖다가 산소 기체로 분자 한 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2 마이너스는 뭐냐면 전자 두 개를 뜻하는 겁니다. 산소 원자 하나당 전자 두 개를 강제로 떼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받아들인 빛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말한 색소 그 안테나, 그 색소 중심, 반응 중심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가 엄청 높아서 이 전자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 이온에 붙어 있는 전자 두 개가 또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도 만드느냐? 자, 여기서 정말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교수가 지금 지우고 명반을 통해서 생성되는 녀석을 첫 번째로 산소 기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ATP가 만들어지고 NADPH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교수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탄소 기체가 1번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자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전자 때문에
산소 기체가 첫 번째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ATP, NADPH 만들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두 마리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거를 분명히 앞에서 설명하면서 필기까지 해줬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반응은 딱 여기까지만 명반응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탄소 반응. 아이고, 글자 갑자기 튀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아직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명반응이라고 하고요. 요 파트를 무슨 파트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탄소 반응 또는 탄소 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는 회로가 켈빈 회로입니다. 탄소 반응의 결과물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내용은 요 4단에 남아있는 내용은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 내용이 더럽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명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그림이 어디 있죠? 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은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밑에 있는 4.10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요게 관계 2입니다. 이게 관계 1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냐면요. 해,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요. 그러면 이 색소들이 계속 뭘 전달해?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엽록소의 이 작용 중심을 통해서 P680, 그러니까 68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만을 착 받아가지고 이 색소들이 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전자 덕분에 물 분자가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H 두 개의 H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 분자로부터 두 개의 수소 양이온이 떨어져서 나오고 산소 기체의 반개가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전자, 그리고 빛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전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나오게 된 이 전자는 전자 수용체. 아까 교수가 뭐라고 그랬죠? 전 영상에서 전자 전달 코스를 밟는다 그랬죠? 이 전자 전달 코스를 통해서 전자 수용체, 분자로 전달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전자 수용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걸 전자 수용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체가 단백질이에요. 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이 전자가 전달되면은 또 계속 또 다른 단백질이 계속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예요? ADP를 ATP로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첫 번째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전자가 마침내 여기 P700, 즉 무슨 말이냐면 관계 1까지 전달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70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까지 받아들여서 추가적인 전자까지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전자 에너지 덕분에 전달돼서 온 이 두 개의 전자가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추가 전달이 돼서 최초 또 전자 수용체를 통해서 전자 운반체로 계속 다 단백질이에요. 지금 파란색 동글뱅이 생긴 것들은 특수 단백질들인데 이런 단백질로 계속 이 전자가 전달되면서 결국에는 NADPH가 이 수소가 추가로 하나 더 붙으면서 NAD 플러스가 NADPH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로 지금 가냐면 이렇게 마치 Z자를 그리면서 가는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Z자 코스, 뭐 Z도식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용어들도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자, 실제 레알 트루 모습으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설명합니다. 요게 바로 호떡입니다. 호떡 뭐라고? 틸라코이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각 안쪽입니다. 스트로마 요거는 글자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우십시오. 이건 지금 이제 호떡 틸라코이드입니다. 틸라코이드 안쪽 공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낙선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게 뭐냐면 P680 관계 2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포토 시스템 1입니다. 관계 1입니다. P700입니다. 다 단백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응? 교수님, P680이 단백질이라고요? 예, 단백질이요. 단백질인데 여기에 이제 엽록소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대가리, 꼬리, 대가리, 꼬리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리, 꼬리, 대가리, 꼬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꼬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꼬리가 전자전달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꼬리가 옆으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엽록소들, 이 안테나들 역할하는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안테나들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그거를 다 지금 연관시켜서 지금 지금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은 엄청 힘든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잠깐만요. 교수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삭제. 여기 보면은, 여기 분명히 엽록소, 이렇게 엽록소 두 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엽록소 A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꽃무늬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단백질이라고요, 단백질. 그 단백질이 지금 이 그림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요즘 교수가 빗금치고 있는 요 단백질 있잖아요. 예, 요 단백질이 엽록소 이 분자 두 개를 정확히 딱 붙잡고 있는 작용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틀에 해당되는 단백질이라고 아까 전에도 분명히 필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게 관계 원이라고 한다면 딱 680 나노미터의 빛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뭐 예, 작용 중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 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여기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작동 원리 Z 시스템으로 딱 진행되는 걸 지금 도식으로 편하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 모습, 레알 트루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서로 연계해서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연관지어서 이해하셔야지 지금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스트로마 요거는 잘못 적힌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이건 지우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어쨌든 식물이 물을 흡수하기는 물 분자는 바깥쪽도 있고 안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자는 이 관계 2에서 빛 에너지를 680 나노미터의 빛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예, 거기서 나오는 전자 에너지, 즉 광자 에너지를 가지고 물 분자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 두 개가 추가로 생성된 이 전자를 이렇게 생성된 전자를 계속 이쪽으로 전달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빛으로부터 오는 광자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광자 에너지 덕분에 전자들이 계속 전달됩니다.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는데 이 전자가 전달되는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틸라코이드 외막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H 플러스 이온을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강에는 수소 H 플러스 양이온의 농도가 막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과정을 잘 보면 자,
형광펜으로 좀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H 플러스. 이거 뭐 표시가 안 되는구나. 색깔이 누래가지고. 자, 청색으로 쓸게요. 요 녀석. 요 녀석. 그다음에 요 녀석. 바깥쪽에 있는 것 H 플러스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 내부에는 H 플러스의 농도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강은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양이온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바깥에 비해서 안쪽의 이온의 농도가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H 플러스에 의한 삼투압, 삼투압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H 플러스 양이온에 의해서 삼투압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틸라코이드의 내강입니다. 자, 그래서요. 필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좀 지워가면서 어, 어, 이제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자, 여기서 이동되는 이 전자, 두 개의 전자가 첫 번째 전자 전달기를 통과하면서 이 전자 에너지에 도움을 받아서 외부에 있는 H 플러스가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고 능동 수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백질이요. 지금 여기 있는 단백질이 능동 수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전자는 이 단백질을 거쳐서 다음 관계로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능동 수송을 도와주는 이 전자 두 개는 여기서 에너지를 한번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즉, H 플러스를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데에 이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줬기 때문에 이 전자는 여기 와서는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관계원은 이번에는 70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을 에너지를 받아서, 즉 광자 에너지를 갖다 받아서 거기서 생성되는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 왼쪽에서 넘어온 두 개의 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추가로 이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 효소냐면 바로 NADP 플러스를 갖다가 NADPH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 단백질이에요. 이 효소 단백질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ATP는 생체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체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원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에너지 물질로 ATP를 보통 우리가 꼽았었죠. 이거 말고 당장은 사용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사용은 안 되더라도 두고두고 봤을 때 천천히 에너지원으로 생체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분자가 바로 NADPH입니다. 그래서 NADPH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공부했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뭐예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진해지고 바깥쪽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좀 옅을 때 이때 삼투압이 형성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삼투압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농도가 진한 H 플러스가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ATP 합성 효소가 이 얘를 통과시키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은 바깥쪽에 있는 ADP를 뭐예요? 포스페이기 그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서 ATP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ATP 합성 요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붙어 있었던 그거 똑같은 녀석이 틸라코이드 막에도 같이 똑같이 존재하게 돼서 ADP를 ATP로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의 H 플러스의 농도와 바깥쪽의 H 플러스의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삼투압의 차이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이 관계 2를 거치면서 먼저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먼저 ATP가 먼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소 기체가 먼저 생성되고 두 번째로 ATP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NADPH가 세 번째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 그림 4.11번과 같이 이렇게 뭐예요? 화학 삼투적 인산화 이 과정이 화학 삼투적 인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이 그림, 진짜 실제 모양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그림이고요. 자, 이런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그림 4.10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명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반응은 뭐다? 빛을 쪼여서 물 분자를 통해서 산소 기체를 만들고 ATP와 NADPH를 만든다. 이게 명반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115페이지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광합성 명반응의 착수.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막에 묻혀있던 네 종류의 단백질 군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두 종류의 군집은 관계이고, 이들은 전자전달계인 한 종류의 군집에 산재해 있다. 그림 4.9 봅시다. 그림 4.9 이거요. 광합성의 개요죠. 그림 4.9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광합성의 명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10은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동일 과정이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날 때를 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관계 2는 ATP를 생산한다. 자, 광합성은 관계 2의 색소 군집에서 시작이 된다.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관계는 발견 순서로 명명되었다. 관계 2는 관계 1 이후에 발견되었지만 전체 과정에서 먼저 작용한다. 자, 관계 2의 색소 분자는 다음 페이지는 밑줄 치셔야 됩니다. 관계 2의 색소 분자는 햇빛의 광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가 전자를 들뜨게 만드는 엽록소 A 작용 중심에 도달할 때까지 한 색소 분자로부터 다른 색소로 전달이 된다.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들뜬 전자는 엽록소 A 분자로부터 나온 후에 두 관계를 연결하는 전자전달계의 첫 전자전달 분자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다. 전자전달계가 두 관계에 연결하기 때문에 관계 2와 관계 1은 종종 Z도식으로 묘사가 된다. 그림 4.10번에 나와 있는 Z도식으로 이렇게 관계 2와 1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책을 혼자서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지금 이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는다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 바로 밑줄 쳤던 116페이지 오른쪽 단 그 윗부분 밑줄 쳤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막 교수랑 읽었던 부분 혼자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겠죠? 사전에 교수가 책을 보고 그림 한번 설명하고서 책을 일일이 꼼꼼히 읽어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듣고 전체 아웃라인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어떻게 직접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읽어줘도 책은 정말 어렵죠?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실 때 정말 뇌 속에서는 환장 대파티가 열릴 겁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복습도 좀 하셔야 되고, 미리 학습을 좀 꼼꼼하게 좀 복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나중에 기말고사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시험 보려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반응 엽록소 A 분자는 계속 밑줄 칩니다. 소실된 전자를 빛 에너지가 물 분자를 산소와 양성자로 분해할 때, 물로부터 얻은 전자로 대체한다. 어떤 세균은 전자 공급원으로 황화수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H2O 대신 H2S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세균들은 산소 기체 대신 황기체를 방출하게 된다. 광합성 과정에서 방출된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로부터 나온다. 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딱 좋은데 여기를 CO2로 교수가 몰래 딱 바꿔놓고서 CO2로부터 어떻게 광합성은 산소 기체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거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반응은요. 이 CO2를 통해서 산소 기체를 만든 게 아니라 물로부터 산소를 만들고 CO2로부터는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켈빈 회로 탄소 반응이에요. 명반응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러한 사실은 산소의 동위요소. 여러분 평상시에 산소는 질량수가 16인, 산소 16인 녀석인데 이 녀석을 산소의 동위원소인 산소 18로 대체한 H2O. 이 산소, 요 산소를, 어,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 이거 좀 더 지우고 써야 돼. 어떻게 과학자들이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소 요 녀석이 물에서부터 온 건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H2O 물 중에서 산소 원자를 평범한 산소 원자인 산소 16이 아니라 평범한 산소보다도 좀 질량이 더 많이 무거운 동위원소 산소 18로 된 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H2O를 갖다가 여기다 딱 넣어줬더니만은 어떤 산소가 나오는지를 관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16짜리 O2가 나오느냐, 아니면 산소 18짜리 O2가 나오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얘를 써줬을 때는 얘가 나오더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당연히 수소, 물 분자로부터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그 얘기가 117페이지 왼쪽 단 위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표지된 동위 원소는 타겟으로 지정을 해놓은 동위 원소는 광합성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소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밑줄 칩니다. 여기는 밑줄 쳐놓고 통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셨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전자가 운반체로부터 다른 운반체로 전달될 때 전자에 의해 운반되는 에너지는 스트로마로부터 틸라코이드 내강 안으로 양성자의 능동수송을 일으키게 된다. 막은 상대적으로 양성자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자는 쉽게 새어나올 수가 없다. 틸라코이드 내의 양성자의 농도가 증가하여 틸라코이드 안과 옆녹체의 스트로마 사이에는 pH, 산성도, 그 다음에 전하량, 그리고 화학적 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양성자, 여기서 말하는 양성자는 H 플러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자를 H 플러스라고 부른다는 거 앞에서도 교수가 꾸준히 설명했었죠. 자, 이러한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는 양성자 구동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의 에너지는 ATP 합성 효소라고 알려진 막에 결합된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ATP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자꾸 얘기하지만 H 플러스는 수소 양이온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양성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지금 한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ATP로 전달된다. 양성자가 ATP 합성효소의 통로로 이동할 때, 지금 무슨 말이면 이 H 플러스, 이 그림에서는 요겁니다. H 플러스 양성자가 여기 ATP 합성효소의 통로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어, 효소의 모양을 변화시켜 ADP에 임산이 첨가되어 ATP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ATP 분자는 스트로마에 남아 광합성 탄소 반응에 사용되게 된다. ATP 형성이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로부터 에너지 방출과 짝을 이루는 것을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단은 밑에 그 한 5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 그림과 함께 지금 그림 4.11번과 함께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하다 보니까 교수가 말 실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관계 1은 누가 먼저 관계 1과 관계 2는 이 1, 2는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은 누가 먼저 발견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교수 잘못 얘기했어요. 관계 2가 먼저 발견됐다. 이렇게 잘못 설명했었는데요. 전 영상에서요. 관계 1을 먼저 발견하고 관계 2를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 메커니즘,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녀석은 관계 2가 먼저 작동을 하고 관계 1이 나중에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5월 8일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강의 때 나머지 뒷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4단원을 끝내고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